잊지 마. 유라가 사기꾼이든 뭐든 지훈이는 내 친아들이고 우리 민씨 집안 빗줄이야. 당신은 그냥 양엄마일 뿐이야. 민준 씨, 당신은 늘 당신 집안의 우월한 유전자를, 당신을 쏙 빼닮은 석사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죠. 지훈이가 당신과 유라의 핏줄이라고 굳게 믿었죠. 안녕하세요. 마음 정거장입니다. 오늘은 20년간 피땀으로 키운 아들이 남편과 내연녀의 아이였다고 생각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장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장마가 시작되려는 듯 미친 듯이 비를 퍼부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건물을 울리고 번개가 찢어질 듯 번쩍이며 굳게 닫힌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문에 흐르는 빗줄기가 도시의 불빛에 어지럽게 비쳤습니다. 온 도시는 차갑고 축축한 회색빛 장막에 갇힌 듯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놓인 천이 해지고 낡은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낡은 벽시계만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계의 짧은 바늘은 이미 12시를 훌쩍 넘겼고 긴 바늘만이 똑딱 똑딱 건조한 소리를 내며 제 불안한 심장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달간 그는 늘 귀가가 늦었습니다. 이유는 매번 달랐고 하나같이 그럴듯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거나 회사에 갑작스러운 회의가 잡혔다거나 어떨 때는 오던 길에 차가 고장났다고 혹은 공경에 처한 친구를 돕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무언가 숨기는 일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화장실에 갈 때마다 몰래 문자를 주고받던 젊고 세련된 내연녀의 존재도 희미하게 남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무심코 양복 주머니에 넣어둔 산모용품 영수증을 보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까지 짐작했지만 저는 그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 시댁의 대를 이을 자식 하나 낳아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아내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내와 희생이 이 가정을 폭풍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 민준 씨가 언젠가는 멈출 때를 알고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때 아래층 철문이 세차게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몽롱한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 화들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따라 다급한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물에 빠진 생쥐처럼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경악시킨 것은 남편의 처참한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치 보물처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있는 작은 담요 뭉치였습니다. 응애, 응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무겁고 정적인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연약했지만 끈질겼고 마치 폭풍우 치는 밤길 잃은 아기 고양이의 울음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발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입술을 겨우 떼어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씨, 그게 뭐예요? 누구 집에를 이 시간에 데려온 거예요? 민준 씨는 제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아기를 소파에 내려놓고 덜덜 떨리는 서툰 손길로 젖은 담요를 벗겨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추위와 두려움으로 잔뜩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마른 수건 좀 가져와. 애가 얼어 죽겠어. 회사 근처 절 입구에서 주웠어. 그 말에 저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굳었습니다. 절 입구에서 주웠다고?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작은 생명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왜 하필
바로 이 순간에 내 남편이 그 아이를 발견한 것일까?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하게 주위를 훑으며 제 시선을 피하는 그의 눈빛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모호하지만 분명한 고통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가 주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얇고 축축한 담요 속에서 파랗게 질려 몸을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을 내려다보는 순간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모성애가 질투와 의심을 모두 밀어내고 강하게 솟구쳤습니다. 아기는 붉고 쭈글쭈글했으며 두 눈은 꼭 감겨 있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작은 입술은 생존 본능에 따라 젖을 찾듯 오물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 배경이 어떻든 아이는 죄가 없었고 지금 당장 살려야 했습니다. 저는 바람처럼 침실로 달려가 옷장에서 가장 크고 부드러운 목욕 수건을 꺼내와 아기를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제 품에 안아 제 체온이 떨고 있는 작은 몸으로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수건과 제 가슴의 온기 덕분인지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작은 딸꾹질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준 씨는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기력이 다했는지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는 뒤죽박죽 논리가 맞지 않는 말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절 앞에서 비를 피하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 스님이 절이 가난해서 갓난아이는 키울 수 없으니 잠시 맡아주거나 보육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아이 기다리고 있잖아. 우리가 이 아이 입양하면 안 될까, 여보? 민준 씨는 제 반응을 살피려는 듯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예쁜 사내아이였습니다. 갓 태어났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했습니다. 오똑한 콧날, 넓고 시원한 이마, 그리고 고통스럽게도 눈먼 질투심 속에서 저는 그 앳된 얼굴에서 익숙한 모습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외도에 대한 강박 때문에 저는 저 코와 입이 민준 씨를 희미하게 닮았다고, 그것이 그의 배신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는 절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민준 씨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비에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품었던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비닐에 꼼꼼히 쌓인 두툼한 돈다발을 꺼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3천만 원이야. 오늘 오후에 땅 판 거 수수료 받은 거 은행에서 바로 찾았어. 비가 와서 회사에 두기 불안하더라고. 당신이 받아서 아이 분유랑 기저귀 사는 데 써. 하늘이 우리 부부 아이 없는 거 불쌍히 여겨서 늙어서 의지하라고 이 아이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자. 3천만 원. 20년 전에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도 있었던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바로 이 순간에 제게 돈을 건넨 것은 마치 돈으로 제 입을 막고 제 침묵과 관용을 사려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저와 내연녀의 죄를 덮기 위해 이 사생아를 버려진 아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해 제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봉투를 들었습니다. 손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쓰라릴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생모인 유라라는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치스럽고 철없고 현실적인 여자로 유명했습니다. 분명 아이에게 발목 잡히기 싫고 몸매 망가지는 게 두려워 민준 씨에게 책임을 떠넘겼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나약한 남자, 민준 씨는 그 부담을 다시 정식 아내인 제 어깨 위로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이 비바람 치는 밤에
아기를 길거리로 내쫓아야 할까요? 아니면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란을 피워 가정을 파탄내고 제 불임에 대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야 할까요? 혹은 이혼하고 저 여자에게 이 집을 내어줘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짠 눈물을 속으로 삼키고 아기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집에 온 이상 우리 아이죠. 당신은 감기 걸리기 전에 어서 옷 갈아입어요. 제가 아이에게 설탕물이라도 타서 먹일게요. 내일 아침 비 그치면 분유 사러 나갈게요. 민준 씨는 마치 사면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둑한 거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제 품에서 잠든 아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제 검지를 꼭 쥐었습니다. 기이하고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신성한 모성애를 깨웠습니다. 저는 아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안녕, 아가. 엄마는 서연이야.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제 인생 최대의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을 지훈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아이의 인생이 어둡고 뒤틀린 출생의 비밀과 달리 밝고 지혜롭고 올곧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리던 비는 완전히 그쳤고 갈라진 아스팔트 위에는 여기저기 물웅덩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은 독한 바람처럼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 단지는 원래 비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집이 무슨 반찬을 먹는지, 부부가 무슨 일로 다퉜는지 15분만 지나면 단지 입구부터 끝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지훈이가 작은 요람에서 새근사근 잠든 틈을 타 몇 년 전 친척 언니에게 복을 받는다며 얻어왔지만 한 번도 쓸 기회가 없었던 자전거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기용품과 몸보신할 음식을 좀 사 올 생각이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단지 입구에 나서자마자 평상에 앉아 보리차를 팔던 박씨 아주머니와 동네 소식통인 김씨 아주머니와 딱 마주쳤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부채질을 멈추고 돋보기 안경 너머로 저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어머, 서연씨, 웬일로 이렇게 일찍 장 보러 가? 듣자 하니 어젯밤에 민준씨가 길에서 뭘 주었다며. 세상에, 요즘같이 팍팍한 세상에 웬 횡재래. 옆에 있던 김씨 아주머니가 땅콩을 까서 오물거리며 빈정거리는 투로 거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아기 우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다 들리더라. 정말 키울 셈이야. 남의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도 있잖아. 뻐꾸기 새끼 키우다가 나중에 눈 쪼이는 꼴 당할라.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 흘리는 제 자존심에 박히는 바늘 같았습니다. 그들 말이 맞았습니다. 이 아이는 뻐꾸기 새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뻐꾸기 새끼가 바로 제 남편의 핏줄이자 배신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잠부족과 불안으로 초췌해진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주머니들, 이것도 다 인연이겠죠. 하늘이 자식을 안 주시면 남의 자식이라도 키우면서 복을 쌓아야죠. 그러다 보면 저희에게도 아이가 생길지 누가 알아요? 박씨 아주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삐쭉 내밀었습니다. 치시 쓸데없는 소리. 내가 보기에 서연 씨는 유명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저기 강원도의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약이라도 지어 먹는 게 낫겠어. 남의 자식은 왜 키워? 서연 씨처럼 마음 약한 사람이 나중에 저 애가 커서 말썽 피우고 생부모 찾아 떠나면 평생 고생만 할 거라고. 저는 더 이상 실랑이 하기 싫어. 서둘러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등 뒤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따라 붙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장 큰 잡화점으로 달려가 가장 비싼 수입 분유부터 기저귀, 신생아 옷, 파우더, 젖병, 그리고 땀띠 나지 말라고 수십 개의 면 기저귀까지 닥치는 대로 샀습니다. 민준 씨가 준 3천만 원은 너무나 큰 돈이었지만 저는 이 아이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세상 최고의 것들만 누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친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가게 주인이 자전거 바구니에 가득 실리는 물건들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서연 씨, 집에 좋은 소식 있었나 봐요. 이렇게 좋은 것만 사는 걸 보니 아들인가 보네. 정말 축하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저는 대충 얼버무리며 계산을 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제가 어리석고 눈이 멀었다며 동정했고 어떤 이는 남편에게 속고도 모른다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새근사근 잠든 지훈이의 모습, 오물거리는 작은 입술이 제 안의 모든 두려움과 허울뿐인 자존심을 덮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준 씨가 일어나 어설프게 분유를 타고 있었습니다. 서툰 손으로 젖병을 들고 뜨거운 물을 붓다가 식탁에 다 쏟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니 화가 나면서도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세우고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은 뒤 남편의 손에서 젖병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은 저기가 앉아 있어요. 내가 할게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분유 영양소 다 파괴되고 아이가 마시다 입대면 어떡해요. 민준 씨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말 신경 쓰지 마. 아까 아침에 설렁탕 사러 나갔는데 다들 수군거리더라고. 내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입을 다물고 비웃더라. 저는 분유가 잘 녹도록 젖병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손등에 한 방울 떨어뜨려 온도를 확인하고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방아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은 돈이나 잘 벌어와요. 집안일이랑 아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시는 내 믿음을 배신하지만 말아요. 민준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말이 단순히 아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경고임을 알아들었을 겁니다. 저는 지훈이를 안아 올려 고무 젖꼭지를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아기는 분유 냄새를 맡고 쪽쪽 소리를 내며 맛있게 빨기 시작했습니다. 까만 눈동자를 살며시 뜨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 마치 자기를 키워줄 엄마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이지 않지만 단단한 끈 하나가 제 인생과 이 작은 생명을 연결했음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 출생에 어떤 죄가 있든 이제부터 지훈이는 내 아들이고 내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시장 입구나 동네 어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크고 거센 폭풍이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시골집에서부터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아이를 주워왔다는 소식은 시골에 계신 시누이가 전화를 한 덕분에 태풍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사흘 뒤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은 보따리를 싸들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집 안에는 순식간에 긴장감과 압박감이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시골의 권위적인 분이셨습니다.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셨죠.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민준 씨를 훌륭하게 키워내셨기 때문에 집안에서 어머니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준 씨를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여기셨고 당연히 대를 잇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신성불가침의 명령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시골에서 가져온 유정란 수십 개와 채소가 담긴 바구니를 내려놓기도 전에 특유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온 집안을 흔드셨습니다. 어디 있냐? 민준이가 주워왔다는 그 애새끼 어디 있어? 이리 데려와 봐라.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고 동네 웃음거리로 만들어. 서재에 있던 민준 씨가 황급히 달려나와 허리를 숙이며 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우선 앉아서 물 한잔 하세요. 애는 자고 있으니 조용히 말씀하세요. 깨겠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집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부엌 입구에 초라하게 서 있는 저를 날카롭게 쏘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제 배를 꿰뚫는 듯 비난과 책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네가 서연이냐? 왜, 애 하나 낳으면 여자는 더 예뻐진다더니 넌 애도 없는데 어째 시든 배춧잎 같구나. 집안에 복이 없으니 알도 못 낳는 며느리를 들였지.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더니 알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굴러온 돌을 주워와서 평생 짐으로 삼으려고 해. 이 집안 대를 끊을 셈이냐. 저는 그 말을 듣고 목구멍이 쓰라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10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하루도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시원한 물 한 잔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흥소리를 내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몇 번을 말했냐. 애 못 낳으면 그냥 갈라서 서로 인생 편하게 살게 해줘. 우리 집안이 3대 독자인데 민준 2대에서 끊기면 내가 저 세상 가서 조상님들 뵐 낯이 없고 내 시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냐. 그런데 이제는 하다 뻐꾸기 새끼를 키우겠다고 누굴 속이려는 게야. 이 늙은이를 속이려는 게지. 민준 씨가 황급히 오렌지 주스를 따라 어머니께 드리며 달랬습니다. 어머니, 자식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래요. 저희도 병원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버려진 게 너무 불쌍해서 복 짓는 셈치고 데려온 거예요. 서연이한테 너무 심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사람도 힘들어요. 불쌍해.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누가 불쌍히 여겨주냐? 이 유서 깊은 우리 집안은 누가 불쌍히 여겨주냐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키워봐라. 나중에 커서 뒤통수 치면 그때야 정신 차릴 테지. 그때 방에서 자던 지훈이가 배가 고팠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시어머니가 움찔하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기는 막 목욕을 시켜서 파우더 냄새가 향긋했고 피부는 불그스름하니 보기에도 무척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지훈이를 안고 거실로 나와 분유를 타려는데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리 줘봐. 얼굴이나 한번 보자. 어떻게 생겼길래 너희가 넋을 잃고 정신을 못 차리는지.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지훈이를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아기를 거칠게 받아들고 이리저리 돌려보셨습니다. 기저귀를 들쳐 다리를 보고 팔을 보고 종아리를 살짝 꼬집어 보기도 하고 마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한 의심의 눈초리로 아기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셨습니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준 씨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두 손을 계속 비비꼬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기를 아프게 할까봐
무언가 눈치챌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굳어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셨습니다. 사실 갓난아기들은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입만 오물거려서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너무나 바랐던 시어머니는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훈이의 높은 이마를 가리키고는 마치 신대륙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민준 씨를 보며 외쳤습니다. 세상에, 이놈 이마 좀 봐라. 어릴 때 내 아빠랑 똑 닮았네. 그리고 저 귀 모양도 아직 뚜렷하진 않지만 딱 우리 집안 핏줄이야. 저는 옆에서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훈이가 민준 씨와 닮은 구석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이목구비는 남편의 투박한 얼굴보다 훨씬 섬세하고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법이겠지요. 민준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그 오해에 슬쩍 편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민준 씨를 쳐다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기이한 희망과 기쁨이 번뜩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아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기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고 거칠었던 손길이 부드러운 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으로 지훈이의 볼을 살짝 간지렸습니다. 아기는 더 이상 울지 않고 입을 벌려 웃었습니다. 빨간 잇몸이 드러나고 눈이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놈 봐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웃는 인매가 지혜비 어릴 때랑 비슷하네. 역시 내 손주야. 할미는 딱 보면 알지. 우리 집안 핏줄인 거 어디 가겠어. 민준 씨가 황급히 말을 거들었지만 죄책감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갓난아기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어머니가 손주가 너무 보고 싶으셔서 헛것을 보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매섭게 쏘아보았지만 더 이상 화를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가슴에 더 꼭 껴안고 마치 친손주의 향기인 양 아기 몸에서 나는 분유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돌아서서 여전히 퉁명스럽게 하지만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다. 이왕 데려왔으니 키우도록 해라.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얘한테 너무 정 쏟다가 내 본분을 잊으면 안 된다. 병원 계속 다니고 약도 지어 먹어서 내 뱃속으로 낳은 친자식을 봐야 해. 우리 집안 핏줄이 최고야. 남의 자식은 결국 남의 자식일 뿐이다.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날 오후 내내 시어머니는 지훈이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바구니에서 누렇게 변한 낡은 면으로 만든 기저귀 몇 개를 꺼내셨습니다. 민준 씨가 어릴 때 쓰던 것인데 복을 받으라고 옷장에 소중히 보관해 오셨다며 이제 손주에게 물려주어 무럭무럭 잘 크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문틈으로 시어머니가 다리를 떨며 자장가를 부르고 아기를 어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할미가 사랑한다. 이 얼굴을 보니 어디 도망갈 데가 있겠어. 내 금쪽 같은 새끼. 제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씁쓸함과 서러움이 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닮은 점을 찾아낸 것은 그 아이가 당신 아들의 핏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로서의 직감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핏줄이 이끄는 본능 때문에 아이를 예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곁에서 맴도는 구경꾼이자 남편의 서툰 연극과 시어머니의 의도적인 오해를 위한 무급 보모일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손을 떨며 고기를 썰고 눈이 빨개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어 위로하고 미안함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저는 마치 가시에 찔린 듯 움찔하며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나가서 어머니랑 계세요.
저녁 금방 차릴게요. 민준 씨는 길게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과 시어머니가 주워온 아이와 즐겁게 웃고 있는 거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소금이 짜서가 아니라 속으로 삼킨 눈물 때문에 무척 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이라는 이름의 이 허울을 지키기 위해 모든 청춘을 바친 한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민준 씨에게 반찬을 집어주면서도 눈은 식탁 옆 요람에 잠든 지훈이에게서 떼지 못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하며 밥그릇을 내려놓고 또렷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제대로 된 이름이 있어야지 계속 애기나 꼬맹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으냐. 내가 생각해 봤는데 이름은 민지훈으로 하자. 저는 밥을 입에 넣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민지훈, 남편의 성인 민씨. 이름 지훈은 집안의 장남에게 흔히 붙이는 이름이었습니다. 총명하고 밝다는 의미를 담은 입양아에게는 너무나 거창하고 의미심장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에는 민아주는 어떨까요? 평생 평안하고 풍파 없이 살라는 의미로요. 지훈이라는 이름은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숟가락을 식탁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하준이라니 계집의 이름처럼 나약하게 들리잖니. 사내 자식은 지훈이나 준서처럼 기백 있는 이름으로 지어야 한다. 내가 민지훈으로 정했으니 더 이상 토달지 마라. 옆에 앉아있던 민준 씨는 제 눈치를 보지도 않고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여보, 지훈이라는 이름 좋잖아요. 애가 똑똑하게 생겼으니 지훈이 딱 어울려요. 그냥 어머니 말씀 따르자. 저는 죽이 척척 맞는 모자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준 씨가 아들 이름을 지훈으로 짓고 싶어 한 것은 아마 아이의 생모인 유라가 원했던 이름이었거나 혹은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은연중에 확인받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저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밥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민지훈이라는 이름은 그 아이와 제 인생에 단단히 새겨졌습니다. 그 후로 민준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던 남편은 이제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훈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아이를 예뻐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먼지투성이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지훈이를 끌어안고 뽀뽀하며 아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위해 수입 명품 장난감부터 고가의 유모차까지 아낌없이 사주면서 정작 제게는 전기세나 수도세가 몇천 원 올랐다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윙윙거리는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잠이 깨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는 살금살금 일어나 전화기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 유리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습니다. 밤바람 소리 사이로 남편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응, 지훈이는 착해. 방금 잠들었어. 걱정 마. 내가 잘 돌보고 있어. 응, 이름은 지훈이야. 나랑 똑같이 생겼어. 끊을게. 우리 마누라 깨겠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베었습니다. 우리 마누라. 민준 씨의 눈에 저는 그저 늙고 못생긴 마누라, 그의 불륜과 사생활을 가려주는 병풍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내 울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유라가 미웠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새근싸근 잠든 지훈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미움은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조금 자라자 지훈이는 아빠를 쏙 빼닮은 고집센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장난을 치다 물건을 깨뜨리거나 이웃집 아이를 때려서 제가 훈계하려고 하면 민준 씨가 달려와 아이를 감쌌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그렇게 혼내. 사내 자식은 장난도 좀 쳐야 똑똑해지는 거야. 당신이 너무 엄하게 구니까 애가 기죽잖아. 나중에 소심해지면 어떡해? 민준 씨는 늘 자상한 아빠 역할을 했고 저를 못된 계모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영리합니다.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돌봐주는지 압니다. 민준 씨가 아무리 지훈이를 예뻐해도 아프거나 무서울 때 지훈이가 가장 먼저 부르는 사람은 언제나 서연 엄마였습니다. 그 부름은 저를 이 차가운 집에 머물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고 이 고통스러운 행복한 가정 연극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똑똑하고 영리하게 자랐지만 유난히 잔병치레가 잦았습니다. 아마 미숙아로 태어났거나 태어나자마자 모유를 먹지 못해서였을 겁니다. 아이는 면역력이 약해서 날씨만 바뀌면 기침, 고열, 기관지염에 시달렸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찾아오는 천식 발작 때문에 저는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지훈이가 5살 되던 해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병치레를 겪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부산으로 3일간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가 유라와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을 세탁하다가 바지 주머니에서 항공권과 손으로 쓴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갑게 식은 마음으로 그의 출장 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한밤중에 지훈이가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리며 눈을 뒤집고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져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택시는 잡히지 않았고 저는 비옷을 걸치고 아이를 담요에 쌓아안은 채 길거리로 뛰쳐나가 오토바이를 간신히 잡았습니다. 어린이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는 급성 폐렴에 의한 경련이라며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얀 병상에 누워 온몸에 링거 바늘을 꽂고 작은 가슴을 힘겹게 들썩이며 숨쉬는 아이를 보니 마치 누군가 제 목을 조르는 듯 숨이 막혔습니다. 입원비와 비싼 약값 청구서가 계속 날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돈을 모두 가져가 버렸고 집에는 생활비 몇십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농사가 망해서 보내줄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저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인 금목걸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금은방에 헐값으로 팔았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고 병원비를 내고 의사가 처방해준 비보험 수입약을 사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지훈이가 입원한 일주일 내내 저는 병상 곁을 24시간 지키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몸을 닦아주고 묽은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고 시끄러운 병원 안에서 자장가를 불러 재웠습니다. 한 번은 젊은 간호사가 붕대를 갈러왔다가 못한 눈으로 저를 보고 안쓰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좀 쉬셔야 해요. 그러다 쓰러지시겠어요. 아버님은 어디 가시고 안 보이세요? 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지훈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출장 가셨어요. 멀리요. 괜찮아요. 전 제 아이 돌볼 수 있어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돌보시는 것 보면 누가 입양하라고 하겠어요. 친엄마들도 여기 와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애는 울게 내버려 두는 사람 많은데요. 정말 대단한 어머니세요. 간호사의 무심한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입양아? 아니요. 저는 오래전에 그 두 단어를 잊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피와 살이었고 제 사랑과 눈물, 희생으로 키운 내 자식이었습니다. 지훈이가 퇴원하던 날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바닷바람과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창백해진 아이를 보고 민준 씨는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 왜 이래? 당신 집에서 애를 어떻게 봤길래 애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저는 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얼음장 같은 시선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싸우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지훈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훈이가 제 목을 끌어안고 가슴에 얼굴을 부비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엄마 사랑해. 나중에 커서 의사 돼서 엄마 병 고쳐줄게. 엄마 다시는 안 울게 할게.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제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한마디만 있다면 그 어떤 수모와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밤에는 회계장부 정리 일을 부업으로 하며 수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두 지훈이의 교육에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성공해서 저처럼 초라하게 살지 않고 세상에 당당히 고개를 들고 살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지훈이는 어느새 훤칠하고 잘생긴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생부와 생모의 장점만 물려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자랑스럽게 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아이의 지성과 인성이었습니다. 지훈이는 공부를 무척 잘해서 늘 전교 1등을 했고 예의 바르고 엄마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지훈이가 명문대 수석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는 소식을 듣고 돼지를 잡아온 마을 잔치를 열고 어딜 가나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집안 장손이야. 지 애비랑 판박이지. 타고난 머리가 저렇게 좋아. 민준 씨는 말할 것도 없이 얼굴이 물에 불린 찐빵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성대한 파티를 열어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파티에서 민준 씨는 잔뜩 취해 가슴을 탕탕 치며 외쳤습니다. 다들 봤지? 우리 집안 유전자가 이 정도야. 지훈이가 똑똑한 건 다 이 아빠 유전자 덕분이지. 제 엄마가 뭘 알겠어. 맨날 부엌대기 신세인데 손님들이 와하 웃으며 민준 씨에게 축하주를 건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하며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지만 세상 몇이나 그 깊이를 알아줄까요? 그들은 성공한 아버지의 후광만 볼 뿐 이 양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과 밤샘으로 짓무른 눈은 보지 못했습니다. 축하 인파 속에 앉아있던 지훈이가 제가 닭찜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황급히 일어나 달려와 쟁반을 받았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는 가서 좀 쉬세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민준 씨가 눈을 흘겼습니다. 내버려둬. 여자들 일이니 신경 쓰지 마. 이리 와서 삼촌이랑 아빠 축하주 한잔 해야지. 지훈이는 아빠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스치는 슬픔을 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랑 삼촌들 먼저 즐겁게 드세요. 전 엄마 좀 도와드리고 갈게요. 아이의 작은 행동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아니야, 아들. 가서 아빠랑 손님들 대접해. 엄마는 괜찮아. 오늘 네가 주인공이잖아. 대학에 합격한 후 지훈이는 해외 대학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떠나기 전날 저는 밤을 새워 짐을 쌌습니다. 직접 볶아 말린 김자반, 라면, 김치, 손수 뜬 스웨터까지 모든 것을 여행 가방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온갖 당부를 했습니다. 거기는 물도 다르고 음식도 다를 테니 건강 잘 챙겨야 한다. 돈 아낀다고 라면만 먹지 말고. 날 추워지면 따뜻하게 입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 지훈이는 제 주름진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 떠나면 엄마 혼자 계시는데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마시고요. 빨리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엄마 모시고 세계 여행 갈게요. 엄마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옆에 서 있던 민준 씨가 조급하게 재촉했습니다. 그만들 해라. 비행기 시간 늦겠다. 거기 가면 아빠한테 꼭 전화하고 아빠가 거기 사는 삼촌 연락처 줬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삼촌한테 부탁해. 지훈이는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다 자란 남자의 단단한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아들을 배웅했습니다. 보안 검색대 너머로 아들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제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탑하고 추웠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민준 씨의 무관심과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저는 그 재회의 날이 민준 씨와 유라가 제가 20년간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제 머리 위로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길고 긴 5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이와의 짧은 영상통화는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점점 더 성숙하고 늠름해지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제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예상보다 일찍 우수한 성적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 다국적 기업에서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하며 남아달라고 했지만 아들은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저는 너무 기뻐서 손이 떨려 밥그릇을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기쁨이 온전해지기도 전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의 태도가 최근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무관심하지 않고 의심스러울 정도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그는 집 전체를 새로 페인트 칠하고 새 가구를 들여놓고 심지어 사람을 고용해 정원까지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민준 씨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담배 냄새가 자욱했습니다. 민준 씨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는 제 쪽으로 파란색 통장 하나를 밀었습니다. 받아. 저는 통장을 들어 펼쳐보았습니다. 잔액란에 찍힌 1억 원이라는 숫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로 푼돈을 모으던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돈이에요? 이걸 왜 저한테 줘요? 민준 씨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뒤 자욱한 연기를 뿜어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몇 년간 모은 돈이야. 곧 지훈이가 돌아오는데 성대하게 환영 파티를 열어주고 싶어서. 그리고 이 돈은 당신에게 주는 감사 표시라고 생각해. 20년 넘게 이 집을 위해 지훈이를 위해 고생 많았잖아. 이거 받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든가 사고 싶은 거 사. 민준 씨의 말은 겉보기에는 다정했지만 왜 제 등골은 오싹해졌을까요? 감사 표시, 노후 자금, 그 단어들은 마치 계약이 끝난 뒤의 정산처럼 들렸습니다. 아내의 직감은 이 돈이 선물이 아니라 퇴직금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그의 인생에서 그리고 아마도 지훈이의 인생에서 밀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씨, 우리 부부로 산 지 몇십 년인데 제가 당신 성격 모를 줄 알아요? 할 말 있으면 솔직하게 해요. 빙빙 돌리지 말고요. 갑자기 이렇게 큰 돈 주면 무서워서 못 받겠어요. 민준 씨는 죄 지은 사람처럼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당신한테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 당신은 늘 생각이 너무 많아. 그냥 받아. 내일 이걸로 파티 때 입을 예쁜 옷이나 몇 벌 사.
그날 중요한 손님들 많이 오니까 내 체면 깎지 말고 민준 씨는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고는 저를 방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통장을 손에 쥐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폭풍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계획 속에 제 자리는 분명 없었습니다. 저는 침실로 돌아가 옷장을 열고 10년 전에 맞춰두었지만 한 번도 입을 용기가 나지 않았던 짙은 와인색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대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희끗희끗 서리가 내렸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지만 그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20년을 견뎠어. 이보다 더한 풍파가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지훈이가 돌아온 날 민준 씨는 유례없이 성대한 환영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는 시내에서 가장 호화로운 레스토랑의 2층 전체를 빌렸고 신선한 꽃과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로 장식했습니다. 동네 이웃들부터 민준 씨의 부유한 사업 파트너들까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한 채 민준 씨 옆에 서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가 복이 많다, 아들을 잘 키웠다, 부부 사이가 좋아 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하루하루 금이 가고 있는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오늘 말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왁스를 발라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환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테이블을 돌며 술을 권하고 자랑스럽게 석사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오신 시어머니도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목과 손에 온갖 금붙이를 두른 채 주빈석에 거만하게 앉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콧대를 세웠습니다. 지훈이는 회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학자풍의 외모였지만 당당한 기품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말 아름다우세요.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항상 엄마 곁에 있을게요. 아들의 포옹에 마음이 조금 놓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민준 씨는 계속 시계를 쳐다보았고 이따금씩 직원에게 신호를 보내 조명과 음향을 조절하게 했습니다. 마치 특별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파티가 무르익고 손님들이 취기가 오를 무렵 민준 씨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잔잔하던 음악이 텄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 씨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과 흥분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저희 가족에게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제 아들 지훈이가 수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오늘 석사 학위를 가지고 돌아와 우리 민씨 가문을 빛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킨 뒤 갑자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기쁨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가족은 겹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분, 과거에 말없이 희생하며 많은 아픔을 겪으셨던 분이 오늘 가족과 다시 함께하기 위해 돌아오셨습니다. 장례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지훈이가 외국 여자랑 결혼했나? 아니면 민 사장한테 숨겨둔 자식이라도 또 있나? 제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은 하얀 테이블볼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운명의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준 씨는 정문을 향해 손을 뻗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 아들 지훈이의 생모, 지훈이를 낳아주신 바로 그분, 유라 씨를 소개합니다. 큰 문이 활짝 열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유라였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그 초라하고 겁먹은 유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유라는 과감한 슬릿이 들어간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어깨에는 모피쇼를 걸치고 목에는 빛나는 진주 목걸이를 한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우아하게 걸어 들어와 마치 영화배우처럼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장내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유라에게 쏠렸다가 이내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제게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굳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이고 뻔뻔한 등장은 저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를 그저 데려온 것이 아니라 저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치켜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서둘러 무대 아래로 내려가 유라의 손을 잡고 영광의 단상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선남선녀가 따로 없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민준 씨는 마이크를 잡고 그가 공들여 지어낸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사실 20년 전 저와 여기 있는 유라 씨는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려운 형편과 집안의 반대로 저희는 안타깝게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유라 씨가 지훈이를 낳았을 때 아이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피눈물을 머금고 제게 아이를 맡기고 홀로 먼 타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라는 손수건으로 마른 눈가를 톡톡 찍으며 비련의 여주인공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민준 씨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유라 씨는 늘 멀리서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남몰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하늘이 도우셔서 유라 씨가 성공해서 돌아왔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다시 찾아 그동안 못다한 모정을 베풀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로서 이 신성한 재회를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깨진 거울을 다시 붙여 지훈이에게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객석 아래에서는 감수성 풍부한 몇몇 아주머니들이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가 그려낸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다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뜸했지만 민준 씨와 유라가 승리의 미소를 짓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민준 씨는 지훈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훈이는 아까부터 나무 조각처럼 아무 표정 없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리 와서 아빠 엄마랑 같이 서자. 이분이 내 친엄마, 유라 엄마시다. 어서 엄마를 안아드려라. 지훈이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민준 씨를 보고 유라를 보았습니다. 유라는 감격적인 포옹을 기다리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그녀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멈춰서서 차가운 눈으로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엄마를 찾은 아들의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황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얘야, 왜 안녕하세요? 라고 하니 엄마라고 불러야지. 유라 엄마가 널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유라도 서둘러 다가가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엄마를 용서해다오. 지훈이는 살며시 손을 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객석 테이블에 외롭게 앉아있는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안타까움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민준 씨의 손에서 마이크를 받아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유라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아버지가 방금 하신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 사람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파서 밤을 새울 때 곁을 지켜준 사람, 제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자신의 마지막 금부치까지 팔았던 사람, 제게 글자를 가르치고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 그분은 저기 앉아 계신 제서연 엄마입니다.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는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유라 씨가 어려운 형편 때문에 멀리 떠났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왜 옛 동네 이웃들의 기억 속 유라 씨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부유한 재미교포를 따라 떠난 사람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버지는 유라 씨가 늘 저를 지켜봤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왜 지난 20년간 저는 단 한 통의 전화, 한 통의 편지, 하다못해 작은 선물 하나 받은 기억이 없을까요? 지훈이의 말은 민준 씨와 유라의 뺨을 후려치는 찬물과 같았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라는 당황했고 거진 미소는 일그러졌습니다. 민준 씨가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소리쳤습니다. 닥치지 못해 어른들 일에 애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빠 망신시킬 셈이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돌아와서 아비한테 대들어. 지훈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 대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가 애써 숨기려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재결합하고 행복해지시는 것 막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거짓된 행복을 위해 서연 엄마의 공과 명예를 짓밟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장내 분위기는 극도로 험악해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졌고 의심의 눈초리가 민준 씨와 유라에게 꽂혔습니다. 민준 씨의 완벽한 시나리오는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증오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모든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지훈이를 부추겨 저런 무례한 말을 하게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것은 지성인인 지훈이가 결코 억누를 수 없었던 정의와 양심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 씨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은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문을 빛낼 것이라 믿었던 아들이 이 영광스러운 날에 자신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차갑고 잔인한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지금 지훈이와 다투는 것은 자신의 체면만 깎아내릴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야 했고 그 근원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바닥에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공간은 숨 막히게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민준 씨의 다음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마이크를 통해 장내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여기서 확실히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봤겠지만 유라 씨가 돌아왔소. 그녀는 지훈이의 친어머니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요. 지난 20년간 당신이 지훈이를 돌봐준 건 고맙게 생각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의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소. 이제 서로를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소. 저는 민준 씨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익숙한 얼굴이 오늘따라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가 제게 통장을 건넸을 때부터 이미 예감했던 일이라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입으로 직접 그 잔인한 말을 듣자 심장이 소금에 절여지는 듯 아팠습니다. 민준 씨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관대함을 가장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속 좁은 사람이 아니오.
당신에게는 외곽에 있는 낡은 집과 지난번에 준 1억 원짜리 통장을 주겠소. 그걸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시오. 지훈이는 이제 다 컸고 미래를 위해 친부모가 곁에 있어야 하오. 그러니 제발 눈치껏 물러나서 일을 더럽게 만들지 마시오. 우리 아름답게 헤어집시다. 당신은 여전히 우리 집안의 은인이니까. 민준 씨의 말은 제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돈으로 제 퇴장을 사려 했고 제자리를 찾아준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추악한 배신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그는 저를 걸림돌, 그의 완벽한 가족이 재결합하기 위해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로 만들려 했습니다. 무대 위에 있던 유라도 황급히 내려와 민준 씨의 팔짱을 끼며 달콤하지만 가시 돋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가 섭섭한 건 알지만 사랑에는 죄가 없잖아요. 저랑 민준 씨는 이미 20년을 엇갈렸어요. 이제라도 서로와 아들 지훈이에게 보답하고 싶을 뿐이에요. 언니는 현명한 분이시니 지훈이가 친부모 곁에서 행복해지길 바라시겠죠. 그냥 돈 받으세요. 유라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손에 들린 통장을 아까움과 탐욕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정도면 언니가 애 키운 값으로는 충분하고도 남을 거예요. 군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자식은 제 부모한테 돌아가는 게 맞지. 1억이면 편하게 살겠네. 뭘 더 바래? 그 말들은 독화살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들의 눈에 제 20년 세월은 돈과 낡은 집 한 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호하기 위해 달려오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어 가만히 있으라고 신호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싸움이고 저의 명예였습니다. 언제까지나 아들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일어나 폭풍에 맞서 제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드레스 자락을 바로잡았습니다. 저는 울지도 민준 씨가 기대했던 것처럼 분노하거나 미친 듯이 날뛰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이상할 정도의 평온함에 민준 씨와 유라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 민준 씨와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제 눈은 그의 눈을 똑바로 단호하고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저는 근처에서 멍하니 서 있던 직원의 손에서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힘이 실려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 유라 씨, 할 말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이제 제 차례네요. 저는 객석을 한번 쓱 훑어보았습니다. 익숙한 얼굴들, 창피함에 고개를 숙인 시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1억 원짜리 통장을 꺼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한 여자의 20년 청춘이 고작 이 정도 가치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아파서 밤새워 지훈이를 돌보고 지훈이를 이만큼 키우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이 돈 1억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민준 씨 앞 테이블에 통장을 내던졌습니다. 통장이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당신 돈 필요 없어요. 당신이 말한 그 낡은 집, 원래 우리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거예요. 자기 것인 양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이혼에 동의하는 건 돈 때문도 아니고 당신들이 무서워서도 아니에요. 당신이 더 이상 내 남편 자격이 없기 때문이고 이 거짓된 가정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유라가 입술을 삐죽이며 비웃으려 했지만 제가 그녀를 향해 불타는 눈으로 쳐다보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당신, 유라 씨, 사랑에는 죄가 없다고 했죠. 사랑에는 죄가 없지만 배신과 거짓, 무책임은 인생 최대의 죄악이에요. 당신은 부귀영화를 워차 갓난아기를 버렸어요. 이제 와서 아들이 성공하니까 복을 누리려고 나타난 거죠.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유라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더듬거리며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철 같은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이 집을 나가기 전에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이 완벽한 커플의 진짜 얼굴을 알게 해줄 선물이죠. 저는 지훈이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재빨리 음향 기술 장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제가 미리 준비해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무대 위에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민준 씨가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당장 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스크린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달 전부터 유라의 수상한 귀환을 예감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조용히 모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하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장내에서는 놀라움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흐릿한 사진이 아니라 유라가 지훈이를 낳은 산부인과의 진료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보란에는 미상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산모 유라의 친권 포기 각서 서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출입국 기록이었습니다. 유라가 미국행 비행기 수속을 밟은 날짜는 지훈이가 태어난 지 정확히 2주 후였습니다. 아이와 헤어져야 하는 어머니의 비통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진실은 그녀가 아이를 버리고 애인을 따라 떠나기 위해 몸이 회복되자마자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유라가 세련된 옷차림으로 늙고 뚱뚱한 재미교포 남성과 공항에서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던 것처럼 슬픔이나 강요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진에 찍힌 날짜는 민준 씨가 지훈이를 집으로 데려온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으로 달려들어 그것을 찢어버리려는 듯했습니다. 꺼, 당장 끄라고. 이 미친 여자야. 누가 너 따위한테 내 명예를 더럽히라고 했어? 민준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제가 이런 치명적인 증거를 손에 쥐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가 공들여 지어낸 어려운 형편 이야기는 완전히 탄로 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은 더 최근의 자료로 바뀌었습니다. 은행의 채무 불이행 통지서, 사채업자들이 유라의 이름으로 보낸 빚 독촉장들이었습니다. 빚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알고 보니 유라는 자랑하던 것처럼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재미교포에게 몇 년 만에 버림받고 도박과 주식 투자에 빠져 파산 직전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혼란 속에서 강철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똑똑히 보세요. 이것이 저 여자가 돌아온 진짜 이유입니다. 신성한 모정 때문이 아니라 빚을 피해 도망친 겁니다. 지훈이가 이제 석사 학위를 받고 미래가 밝으니 아들에게 기생해서 자기 빚을 갚으려 한 겁니다. 그리고 제 착한 남편 민준 씨는 저 여자가 모든 사람을,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속이는 것을 도왔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손을 벌벌 떨다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악에 찬 눈으로 유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원래 돈을 밝히는 분이라 유라가 부자인 줄 알고 아들 편을 들어 저를 구박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유라가 거액의 빚쟁이라는 것을 알자 시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으르렁거리며 제 마이크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입 닥쳐. 그 입 다물라고. 하지만 지훈이가 더 빨랐습니다. 아들이 제 앞을 막아서며 민준 씨를 밀쳐냈습니다. 지훈이는 실망과 고통이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버지. 언제까지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실 거예요?
진실이 다 드러났는데 아직도 부정하실 건가요? 유라는 계획이 실패한 것을 알자 시장 잡배처럼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할퀴려 했습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너 죽고 나 죽자.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라가 제게 손을 대기도 전에 경찰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레스토랑 관리자와 함께 문으로 들어와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유라는 경찰이라는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손발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다른 경찰관에게 길이 막혔습니다. 유라 씨, 거액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로 가시죠. 차가운 수갑이 유라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유라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민준 씨의 거친 숨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깨진 거울이 다시 붙는 연극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장 비극적이고 처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유라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끌려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시든 배춧잎처럼 축 늘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 비싼 정장 안의 셔츠를 흠뻑 적셨습니다. 모든 경멸과 조롱의 시선이 이제 그에게 쏠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축배를 들던 사업 파트너들은 이제 수군거리며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작별 인사 한마디 건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가장 빨리 반응한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이마에 땀을 닦고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고쳐맨 뒤 단상 위로 허둥지둥 뛰어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를 한쪽으로 밀치고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소름 끼치도록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사기꾼 같은 년. 정말 무서운 년이네. 우리 서연이가 똑똑해서 저 년의 정체를 밝혀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 집안 거덜 날 뻔했구나. 내가 진작에 말했지 않니? 저 년 관상이 딱 사기꾼 상이라고. 역시 우리 착하고 현명한 며느리 서연이가 최고야. 난 우리 서연이가 제일 좋더라.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억누를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유라 옆에 거만하게 앉아 그녀는 기품 있고 저는 촌스럽다며 저를 대놓고 무시했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유라가 몰락하자 180도 태도를 바꿔 이렇게 뻔뻔스럽게 아첨을 떨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태세 전환을 보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하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저 유라라는 여자한테 홀렸었나 봐. 빚이 그렇게 많은 줄은 꿈에도 몰랐어. 당신 덕분에 내가 망할 뻔한 걸 살았어. 옛날 일은 다 잊자. 우리 집에 가서 조용히 해결하자. 어쨌든 지훈이한테는 아빠도 엄마도 필요하잖아. 저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저는 두 모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두 분 연기 정말 잘하시네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이 연극은 이제 끝났어요. 저는 두 분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지훈이를 위해서라고요. 정말 아들을 위했다면 오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은 하지 않으셨겠죠. 시어머니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울고불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늙어서 노망이 들었나 보다. 내 정신 좀 봐. 네가 이해해줘야지. 설마 이 집을 저 불쌍한 지훈이를 버리고 갈 셈이냐. 엎질러진 물도 다시 담을 수 있단다, 얘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엎질러진 물은 진흙탕이 될 뿐이에요. 저는 이제 충분히 견뎠어요. 굴욕이 거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민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존심에 극심한 상처를 입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내가 굽히고 들어가니까 기어오르는 거야? 내가 사과했으면 받아들여야지. 잊지 마. 유라가 사기꾼이든 뭐든 지훈이는 내 친아들이고 우리 민씨 집안 핏줄이야. 당신은 그냥 양엄마일 뿐이야. 우리 부자 사이를 갈라놓을 권리 당신한테는 없어. 저는 연민의 눈으로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핏줄이라는 것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맹목적인 자부심이 곧 자신을 끝장낼 칼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봉인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격. 민준 씨가 저를 막다른 길로 몰지 않았다면 결코 꺼내고 싶지 않았던 치명적인 카드였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늘 당신 집안의 우월한 유전자를, 당신을 쏙 빼닮은 석사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죠. 지훈이가 당신과 유라의 핏줄이라고 굳게 믿었죠. 민준 씨는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보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그 안에 뭐가 들었어? 저는 봉투를 지훈이에게 건넸습니다. 아들, 네가 직접 아버지께 드려. 이 진실은 너도 이미 알고 있지. 아버지가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해드려야지. 지훈이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민준 씨 앞으로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자랑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그건 아버지의 착각일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제 높은 이마를 보고 우리 집안 유전자라고 생각하셨지만 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O형인데 왜 저는 B형인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으셨죠. 서연 엄마의 의심은 외모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지난주 제가 종합 건강검진을 받을 때 혈액형 이야기가 나오자 유라 씨가 보인 극도의 불안한 태도 때문이었죠. 엄마는 몰래 아버지와 제 머리카락으로 검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그 결과입니다. 민준 씨는 봉투를 낚아채 찢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가득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시선을 빠르게 옮겼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동공이 풀렸습니다. 숨이 트는 듯 했습니다. 굵은 글씨로 인쇄된 단어가 그의 눈에 그리고 근처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의 눈에 박혔습니다. 친자 관계 불일치. 민준 씨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다 테이블에 부딪혀 잔들이 요란하게 깨졌습니다. 검사 결과지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그의 자부심에 대한 사형 선고문처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준 씨는 넉나간 사람처럼 더듬거렸습니다.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럴 리가 없어. 엄마도 나랑 닮았다고 했는데 내가 20년간 키웠는데 매일 봤는데 어떻게 다른 놈 자식일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자식이 아닐 수가 있냐고. 저는 다가가서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드러난 잔인한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늘 보고 싶은 것만 봤어요. 지훈이가 당신을 닮았다고 스스로를 속인 거죠. 진실은 20년 전 유라는 그 재미교포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그 남자는 유라가 아이 없이 혼자 몸으로 와야만 미국에 데려가 주겠다고 했어요. 인생 역전을 위해 유라는 그 남자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몰래 아이를 낳은 뒤 당신을 속여 뻐꾸기 알을 맡긴 거예요. 홀가분하게 떠나기 위해서요. 당신은 20년간 남의 자식을 키우면서 그 아이를 위해 헌신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조강지처를 구박하면서도 자신이 그저 바보처럼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시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가슴을 쿵쿵 쳤습니다. 세상에, 조상님, 그럼 우리 민씨 집안 대가 정말 끊기는 거구나. 뻐꾸기 새끼를 키웠어.
지훈이가 내 손주가 아니라고? 아이고, 하늘아,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이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잔인해서 모든 사람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민준 씨는 무대 중앙에 외롭게 서서 모든 명예와 믿음을 발가벗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는 사기꾼이었고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굴욕감은 광적인 분노로 변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민준 씨는 지훈이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지. 저 여자랑 짜고 나를 속인 거지. 내가 20년간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배신을 해? 이 배은망덕한 놈. 근본도 없는 놈. 지훈이는 저항하지 않고 민준 씨가 흔드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존경심이 아닌 연민과 깊은 실망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놓으세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어요. 저도 이 사실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달라요. 저는 지난 20년간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체면과 핏줄에만 집착하셨을 뿐, 단 한 번도 저를 한 인간으로서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달려들어 민준 씨를 밀쳐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애를 때리려고요.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양아버지로서도요. 당신 자신을 좀 돌아봐요. 비겁하고 이기적이기 짝이 없어요. 민준 씨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 모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처참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적인 웃음소리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비겁해? 내가 20년간 남의 자식을 키웠는데 내가 비겁하다고? 이 나쁜 것들 다 꺼져. 아무도 필요 없어. 민준 씨는 주변의 물건들을 부수고 술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의 남성적인 위엄은 그저 화려한 껍데기일 뿐이었고 그 속은 나약함과 극단적인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파티의 잔해와 한 가족의 붕괴 속에서 지훈이는 옷매무새를 바로 하고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제게 무한한 힘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은 민준 씨와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보며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오늘 제가 두 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지난 20년간 저에게 집을 주시고 밥을 먹여주시고 옷을 입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나중에 물질적으로 반드시 갚겠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실려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게 영혼을 주시고 인격을 만들어주시고 사랑과 희생을 가르쳐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제 서연 엄마뿐입니다. 엄마는 저를 낳아주시진 않았지만 위대한 사랑으로 제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핏줄이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저에게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큽니다. 속이고 이용하는 핏줄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지훈이는 저를 향해 돌아보고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무대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이번 생에 제 어머니는 오직 엄마 한 분뿐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엄마를 고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엄마를 모시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눈물이 비처럼 쏟아졌고 행복이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최악의 남편을 잃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효심 깊은 아들을 얻었습니다. 제 희생은 충분히 보상받았습니다. 저와 지훈이는 서로를 부축하며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 소란과 혼란을 남겨두고 우리는
고개를 든 채 걸어 나갔습니다. 마음은 평생 짊어졌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민준 씨가 폐허 속에서 넉나간 눈으로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석사 손주를 잃고 공들여 쌓아 올린 허울뿐인 명예를 잃은 것을 슬퍼하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명예, 가족, 그리고 인간적인 정까지도. 그것은 그들의 탐욕과 이기심, 배신에 대한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며칠 후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다툴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크고 차가운 집에서 나왔습니다. 옷가지와 개인적인 기념품만 챙겼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1억 원짜리 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깨끗하고 자유롭게 제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가벼운 뇌졸중으로 한동안 병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늙고 쇠약해진 시어머니는 병든 아들을 돌보느라 더 이상 누구를 욕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집은 텅 비고 암울해졌습니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외로움과 뒤늦은 후회만이 매일 그들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2년 후 저는 제 작은 저축과 지훈이의 도움으로 엄마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담긴 맛있고 따뜻한 빵맛 덕분에 늘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거나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고 오후에는 화초에 물을 주고 책을 읽는 소박하지만 우아한 삶이었습니다. 지훈이는 해외와 대기업의 좋은 제안들을 모두 거절하고 서울에 남아 대학교 강사가 되었고 어학원도 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돌보기 위해 가까이 있고 싶어 했습니다. 주말마다 지훈이는 집에 와서 저와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절에 갔습니다. 늠름하게 성장하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아들을 보면 제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졌습니다. 가끔 지훈이는 민준 씨와 시어머니를 찾아가 과일과 약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자신을 키워준 은인들이니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지훈이의 너그러움과 효심은 제가 아이를 얼마나 올바르게 키웠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는 지훈이를 볼 때마다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고 그저 끝없는 후회가 담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올해 설날 제 작은 집은 복숭아꽃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인사했습니다. 이름은 미래라고 했고 착하고 예의 바른 역시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제 옆에서 알콩달콩 떡을 빚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섣달 그든 밤 차례를 지내고 세 식구가 따뜻한 세배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훈이가 와인잔을 들고 행복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제게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올해는 엄마께 드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랑 미래 내년에 결혼하려고요. 엄마, 할머니 되실 준비하셔야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평생의 폭풍우 속에서 심었던 행복의 나무가 이제 달콤한 꽃과 열매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간 시련에 그리고 제게 와준 하늘이 내려준 아들에게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 하나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가족이란 반드시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뛰는 심장을 가진 이들의 보금자리라는 것을요. 낳아준 공은 하늘과 같지만 인간적인 사랑으로 키우고 보살핀 정이야말로 사람들을 영원히 함께하게 하는 가장 단단한 끈입니다. 그리고
저 양어머니 서연은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신성한 핏줄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핏줄로 이어진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위대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서연 씨의 입장이었다면 아들의 친모가 나타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마음 정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